자, ADHD 아동 주의력 결핍 과잉 운동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ADHD 아동들은 주의력 결핍 또는 주의 산만, 충동성, 과잉 행동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부터 보게 되면요. 주의력 결핍이란 나이에 비해서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요. 주의 집중하는 거 어려워하고요. 산만한 게 특징이죠. 끈기가 부족해서 한 가지 활동 오래 하지 못해서 금방 다른 활동으로 옮겨가고요. 때로는 뭘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멍하니 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보고 과제를 제때 끝마치지 못한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자꾸 딴짓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들이 보이는 주의력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짧은 주의 집중력, 백일목, 멍 때리는 거요. 설명을 듣고 지시를 따르고 과제 수행하는 능력의 결여, 산만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주의력이 문제가 있다면 또 ADHD의 또 다른 특성, 과잉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에 모토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과잉 행동은 이거를 못하게 해도 억제가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ADHD 아동 모두가 과잉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 행동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안절부절하는 행동, 그리고 잠도 잘 안 자고요. 너무 말이 많아요. 지나칠 정도로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기어오르는 거 있고요. 경청에 어려움이 있어서 누가 말하는데도 계속 딴짓하고요. 잘 때도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식사 시간, 수업 시간, 특히 이런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게 과잉 행동의 특성이에요. ADHD 아동의 이제 3대 특성,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나머지 하나가 바로 충동성인데요. 충동성은 다 아시는 것처럼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확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리고 지시 끝나기도 전에 과제 시작하는 거, 그냥 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직 그 질문도 끝까지 말 안 했는데 저요라고 손드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꾸준히 일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과거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거나 그 일반적인 규칙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직화된 놀이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요. 교실에서 틀린 답도 불쑥불쑥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충동성에는 지나치게 쉽게 흥분하는 거, 낮은 참을성,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 조직화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자주 이동하는 거, 인내심이나 차례 지키기와 같은 집단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는 거, 그리고 자주 타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거, 이게 바로 충동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 외에도 ADHD 아동들은 사회성과 정서, 학습의 문제도 빈번하게 동반하는데요. 이런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 때문에 또래에 의해서 좀 부정적으로 여겨지게 돼요. 또 이러한 게 성급하고 쉽게 흥분도 하니까 마찰도 자주 일어나고요. 생각하기 전에 주먹이 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학원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원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ADHD 아동들에게서 학습장애나 학습부진 나타내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지능에 문제가 없더라도요. 부주의 그리고 충동성 때문에 시험에서 나쁜 성적 받게 되는 경우 있어요. 문제 끝까지 읽지 못해서 무모하지 않은 거 죄다 틀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낮은 자존감, 무능력감, 실패감, 우울, 두려움 같은 것들은 ADHD 아동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정서 문제가 돼요. 하도 주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지적, 비난 많이 받게 되니까 자존감도 낮고 약간은 꼬이게 되는 부분들도 있죠. 신체 문제도 있는데요. 충동성이 높고 과잉 행동이 있어서 ADHD를 겪지 않는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자주 다쳐요. 그러니까 깁스도 자주 하고요. 또 수면 문제, 숙면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다 많고요. 나쁜 것만 죄다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ADHD 아동들에게도 긍정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일단 에너자이저예요. 넘치는 에너지 있고요. 다른 사람 돕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너무 많이 도와가지고 그만해야 될 때도 계속해서 문제기는 하지만 아주 돕는 것도 좋아하고요. 창조성도 아주 많고요. 또 감정이입도 잘해서 또 흥분도 잘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ADHD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ADHD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지 못해요. 다만 유전적인 요인, 기질적 요인,
또 임신기와 출생 시의 요인, 신경 생물학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인들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선천적인 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ADHD적인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1차 친족, 그러니까 뭐 부모, 그리고 형제 간에 ADHD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ADHD의 유전성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ADHD의 유전적 경향은 확인됐기는 했지만 ADHD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공격적인 행동은 뭐 유전 때문이 아니라 이제 사회 경제적인 상태나 가족 요인과 관련이 된 것으로 추측이 돼요. 유전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출산 중 혹은 출산 후에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특히 그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거나 임신 중독증, 그러니까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임신증의 흡연이나 알코올 남용은 태아에게 뇌 손상을 일으켜서 ADHD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ADHD는 어떠한 경과를 밟게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수행, 학업 성취 저하시켜요. 머리 좋아도 이렇게 산만하면 사실은 시험 못 보거든요. 또 흥분되고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거부당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제대로 그래서 공부를 해내지 못하고 직업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직업적 수행도 낮아지고 성취 참여 모두 낮게 돼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도 증가가 되고요. 성인이 돼서 직업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많아져요. ADHD가 있는 아이들은 ADHD가 없는 또래에 비해서 청소년기에 품행장애, 그러니까 뭐 도벽, 거짓말, 무단결석 이런 거요. 흔히 말한 비행 행동, 품행장애를 할 가능성, 그리고 성인기가 돼서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질 사용, 그러니까 약물 남용, 그리고 범죄에 연루돼서 투옥될 가능성도 더 증가한다라고 하죠. ADHD가 있을 경우에는 또래에 비해서 다치고 부상을 입을 확률도 많고요. 교통사고, 법규 위반도 증가하고요. 또 식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너무 먹어서 비만의 가능성도 높아져요.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좀 노력도 잘 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 없고 나태하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또래에게 배척, 무시, 놀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ADHD가 있는 경우에 평균적으로 학교 교육을 좀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직업적으로도 부족한 성취를 이루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 가족적, 학문적, 직업적 정역에 뚜렷한 손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학업적이나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면 또래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될 수밖에는 없고요. 특히 과잉 행동과 충동성 증상이 있을 경우에 가장 배척당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럼 ADHD 진단은 어떻게 내릴까요? ADHD는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ADHD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교사에 의해서 최초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ADHD 증상이 초등 1, 2학년 때 피크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교사가 참조해 볼 수 있는 ADHD 진단 문항을 조금 적어 놨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학급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나타냅니까? 첫 번째, 분주하고 과잉 행동 보이고 자리 지키지 못한다. 쉽게 기분이 상하고 화를 낸다. 주의력이 부족하고 백일몽을 꾸고 과업을 회피한다. 엉성하고 성의 없게 일을 한다. 교사가 주의를 많이 주어야 한다. 충동적이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다른 아동을 괴롭힌다.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 교사에게 비협조적이다. 이런 부분 체크해서 우리가 ADHD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고요. 거기서 조금 문제 소견이 많이 나타나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ADHD들이 갖고 있는 습관들은 성질을 되게 잘 내는 거, 그리고 방해도 잘하는 거, 욕구 인내도가 낮은 거, 그리고 불복종적이고 사고 내기 쉬운 거, 과잉 행동에 따른 위험이나 결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 주의 집중력 짧은 거, 도벽, 기억력 부족, 싸움, 그리고 공포심 있는 거, 자존감이 낮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ADHD들이 보이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얼핏 외연적인 모습만을 봤을 때는 ADHD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ADHD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경 생리학적인 장애여서 출산 시부터 주의력이나 과잉 행동 혹은 충동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아동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도 환경적인 요인 혹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산만함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ADHD가 아니기 때문에 잘 감별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반항성 장애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성인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반항하고 화를 잘 내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학습 장애인 경우에도 좀 부주의한 모습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ADHD로 오인받을 수 있고요.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인지적 능력 때문에 산만하게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수업 중에 불쑥한다거나 그냥 시끄러우면 확 교실을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행동 때문에 과잉 행동 충동성이 있는 ADHD로 오인받기 쉬울 수 있고요. 애착장애도 사회성의 문제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잘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장애도 안절부절과 같은 어떤 집중력 저하를 가져와서 이것도 감별 진단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거 외에도 가정 내 훈육을 하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가정 환경, 학대, 방임을 경험한 아이들은 자기조절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마치 ADHD와 같은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ADHD로 보이는 그리고 진단이 내려진 아동들의 치료는 뭘 하게 될까요?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약물 치료는 ADHD 아동을 위한 1차적인 치료직 개입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동들은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심하게 겪어서 이걸 하기 어려울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ADHD 아동의 사고나 행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교정하도록 고안된 구조화된 심리치료 접근법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멈춰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 교육은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의 효과를 보다 지속시키는 그런 좋은 방법이고요. 또 부모가 ADHD 아동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행동들을 교정시켜주는 그래서 부모를 훈련시켜주는 접근법이고요. 저는 이게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교육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ADHD 아동들이 교실에 있을 때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은 ADHD 아동들을 좀 학급 내에서 수용하는데 좀 수월하실까 한번 방법을 살펴보죠. 먼저 교실 환경을 구조화시켜야 해요. 학급 내의 규칙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ADHD 아동들은 통제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자유분방한 환경은 오히려 더욱더 산만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ADHD 아동에게 주변을 정리하는 기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법. 그러니까 과제 제시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또 딴짓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훈련시켜 주셔야 되고요. 과제의 제시 방법과 숙제도 수정해 줘야 돼요. ADHD 아동들도 재밌는 것에서는 집중을 굉장히 잘해요. 과제를 제시하거나 그럴 경우에 훨씬 즐겁고 적절한 보상제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동기유발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교사는 아이를 동기유발시키는 데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상벌 제도는 이러한 동기유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칭찬 분명히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칭찬만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물질적인 보상이나 특권 제공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루함, 그러니까 주의력을 좀 더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교수 방법 사용하시는 거 필요하세요. 또 아이가 좀 성가시게 굴고 산만하다 그래서 교실 뒤편에 두게 되면은 정말 난리나요. 이러한 학생은 되도록이면 교사와 가까운 곳에 앉혀주시는 게 필요해요. 또 ADHD 아동들은 사실은 성장하는 동안 너무 싫은 소리만 많이 들어가지고 자존감이 형편없어요. 이러한 학생들의 장점도 파악해서 얘기해 주는 거 정말 좋고요. 효과적으로 명령하고 경고하셔야 되는데 주의력이 짧으니까 너무 길게 설명하시고 그러면은 다 못 알아들어요. 짧고 단호하게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셀프 모니터링 가르쳐야 돼요. 시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체크 안 해, 검토 안 해갖고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검토하는 법 이런 거 다 가르쳐 주고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스스로 말하는 것들, 말하고 나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도 훈련시키게 되면은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매우 열정적이고 수능적인 아이가 될 수 있어요.